서울의 저녁은 늘 빠르게 흘러간다. 사람들은 퇴근길에 몰려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 혼잡한 흐름 속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불쑥 터져나왔다. 나직한 흐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엄마가 저 안에 갇혀 있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그의 손끝은 광장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어떤 이는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고 어떤 이는 안쓰럽다는 듯 속삭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은 누구나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가 상상으로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사람들은 곧 무심하게 제기를 갔다.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40을 갓 넘긴 그는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을 이끌며 냉정함으로 이름난 인물이었다. 언론에 드러나는 모습은 언제나 차갑고 완벽했다. 오늘도 그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위해 강남의 고급 카페로 향하던 길이었다. 일정표는 빽빽했고 머릿속은 오직 계약과 이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온 아이의 외침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쓰레기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주변 사람들 모두 아이를 외면하는데 괜히 자신만 멈춰섰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고집이나 장난으로 설명되지 않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시선을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까 말까 한 나이, 옷은 군데군데해지고 때가 묻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그것을 가슴팍에 꼭 안은 채 계속 외쳤다. 제발 엄마를 꺼내달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한 여성이 남편에게 작게 말했다. 저 애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불쌍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도망친 거겠지. 다른 노인은 지팡이에 기대어 쓰레기통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까지 말할 리가 없지.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같았다. 믿지 않는다는 무심한 태도, 귀찮음을 피하려는 기색,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아이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목이 쉬어가며 울부짖었다. 준호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지금 약속 시간에 늦으면 투자자는 불쾌해야 할 것이다. 자신은 이미 냉정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하찮은 일에 휘말리는 것은 불필요했다. 게다가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길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아이가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차갑게 떼어내려 했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터질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제발 믿어주세요. 엄마가 안에 있어요. 아이의 애원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럼에도 준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아이의 망상일 뿐이었다. 쓰레기통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는 무심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다른 가족을 찾아가라고 하며 몸을 돌렸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귓가에 남았다. 사람들은 아이를 가리키며 비웃었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도 했다. 세상은 그저 한 아이의 절규를 흥밋거리로 소비하고 있었다. 카페 안에서 따뜻한 조명이 비쳤고 고급 원두 향기가 흘러나왔지만 준호의 손은 커피잔을 쉽게 들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단순한 떼쓰기나 장난이 아니었다. 희망이 끊어지기 직전의 필사적인 호소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분명 환상이겠지. 어쩌면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의문이 피어올랐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그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무엇을 외면한 것일까? 밖은 여전히 분주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는 점점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준호의 머릿속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거래와 배신을 겪어왔지만 한 아이의 눈물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흔들리게 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준호는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혼자 앉아 서류를 훑으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유년 시절 기억이 불쑥 올라왔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외롭고 가난하게 자라던 자신이 도움을 청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순간들이. 그는 가만히 두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늘 광장에 본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눈빛과 겹쳐졌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 시절. 자신은 그 고통을 알면서도 또 다른 아이에게 같은 무관심을 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준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성은 여전히 차갑게 속삭였다.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고 괜한 일에 휘말리면 손해일 뿐이라고. 하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엄마가 안에 있어요. 그 말이 되풀이되어 귓가에 때렸다. 그 밤은 길고 무거웠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준호의 내면은 묘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카페 안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풍경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고 투자자와의 대화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아이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엄마가 안에 있어요. 그 울부짖음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등을 돌렸을 때 아이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눈빛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같았다. 아파트 안은 넓고 고요했지만 그는 전혀 평온할 수 없었다. 술잔을 들어보았으나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도 글자는 흐릿하게만 보였다. 결국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이 흐른 뺨, 터져나오던 절규, 그리고 붙잡았던 작은 손. 준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늘 냉정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왔고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이의 말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쓰레기통 안에 사람이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자 불안은 더 짙어졌다. 그는 꿈속에서도 아이를 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한 환영이었다. 마을에서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어릴 적 외로움과 무시당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에서 깼다. 차가운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자신이 그날 아이를 외면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아이의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오늘 예정된 중요한 회의와 약속을 미루고라도 다시 그곳으로 가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일정 변경을 지시하며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를 몰고 나섰을 때 도로 위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출근길 차량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갔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어제의 그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제 무엇을 저질렀던 것인가? 단순히 한 아이의 망상으로 치부하고 돌아섰지만 혹시 정말 누군가가 그 안에 있었다면?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 한마디만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가 안에 있어요. 드디어 광장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뒤섞였다. 아이가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아니면 이미 사라졌을까? 혹시 자신이 외면한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바라본 골목 끝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아이는 전날과 다르지 않게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었다. 밤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듯 보였다. 그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무리 비즈니스 보고서를 펼쳐놓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 속 숫자는 흐릿해졌고 머릿속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남아있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외침이 귀에 맴돌았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건 단순한 망상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끝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다. 차를 몰고 출근길을 향하다가 방향을 틀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도로의 풍경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그의 목적지는 회의실도 투자자와의 만남도 아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전날 아이를 만났던 그 자리였다. 좁고 낡은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심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있었다. 하룻밤이 지났음에도 자리를 지킨 채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더더욱 초라해 보였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쓰레기통을 향해 고정돼 있었다. 마치 조금이라도 시선을 돌리면 엄마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처럼 굳건했다. 준호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믿기 힘든 장면이었다. 보통의 아이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 차 안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준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낯선 떨림을 느꼈다. 결국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아이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엄마가 아직 안에 있다고, 자신이 떠나면 진짜로 없어질까봐 밤새 지키고 있었다고. 그 순간 준호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전날 자신이 등을 돌렸을 때 아이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믿음의 끈이었고 생존을 향한 절박한 본능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아이를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불쌍하다 했고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엄마가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즉시 출동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은 담당자가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준호가 목소리를 낮춰 강하게 요구하자 결국 몇 명의 경찰이 출동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골목 어구에 멈췄다. 경찰관들이 내리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듣고 피식 웃었다. 아이가 환상을 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향해 간단히 말했다. 확인해달라, 그것뿐이라고. 마지못해 경찰 2명이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지저분한 금속 뚜껑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다. 텅 빈 소리만 메아리쳤다.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아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아주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지만 확실히 안쪽에서 울려나온 소리였다. 모두가 일제히 숨을 멈췄다. 경찰관도 놀란 듯 귀를 가까이 대더니 다시 들려오는 미약한 두드림에 눈을 크게 떴다.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아이는 당장 열어달라고 외쳤다. 경찰관들은 서둘러 장비를 가져와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오래된 금속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몇 차례 힘을 모으자 결국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강한 냄새와 함께 안쪽이 드러났고 그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안에는 한 여성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온 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옷은 찢겨 있었다.
얼굴은 지저분하게 얼룩졌지만 가슴이 아주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듯 엄마를 부르며 달려갔다. 모여든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말을 헛소리라 치부했던 이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관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구급차가 긴급히 호출되었고 여성은 곧 들것에 실려갔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전율을 느꼈다. 전날 자신이 돌아섰더라면 이 여성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아이의 절규는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을 믿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어제까지는 비웃던 아이를 향해 연민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는 아이를 향해 다가갔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목구멍에 걸린 죄책감이 그를 붙잡았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남은 것은 여전히 쓰라린 공허함이었다. 아이는 고민형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제 믿어줄 거냐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여성은 급히 치료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는 여전히 고민형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뒤 의료진이 나와 환자의 상태를 전했다. 다행히도 의식은 희미하게 돌아왔지만 몸은 심각한 외상을 입고 있었다.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여성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그녀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경찰은 조심스레 상황을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동생 도현이라고. 부모가 물려준 집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때리고 묶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순간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형제가 가족을 해친다는 충격적인 진술에 경찰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곧 회의적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믿기 힘들다고 중얼거렸고 경찰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표정이 드러났다. 이내 도현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차분하고도 슬픈 표정을 지었다. 누나는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환청을 듣거나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이야기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돌봐왔지만 누나는 점점 더 위험해졌고 아이까지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곧 여론을 흔들었다. 화면 속 도현은 억울해 보였고 사회자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디오에 함께 나온 의사는 기록을 근거로 혜진이 망상형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렇게 방송은 혜진의 진술보다 도현의 말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병실에서 이 모든 보도를 지켜본 준호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눈앞에서 분명히 상처 입은 여성을 봤고 아이가 울며 어머니를 외치는 장면을 직접 경험했다. 하지만 언론과 사회는 빠르게 도현의 이야기에 설득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재빠르게 변호사와 전문가를 동원해 사건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 와중에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혜진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어머니 곁에서 떼어내야 하는 결정이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낯선 이불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떠나야 했다. 복도를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혜진은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의료진이 붙잡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굳어졌다. 사회는 너무 쉽게 한쪽의 말에 기울었고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모녀를 갈라놓았다. 병원 복도에서 아이가 외치는 목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있었다.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절규는 전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었다. 언론은 도현을 불쌍한 남동생으로 묘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혜진을 조롱하는 글이 쏟아졌다. 심지어 일부는 아이까지 문제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며 손가락질했다. 사실을 보려는 사람은 드물었고 사람들은 눈앞의 화려한 포장에 더 쉽게 끌려갔다.
준호는 병원을 떠나며 차 안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한 아이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진실을 아는 건 단지 아이뿐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어른들의 언어와 서류와 방송 앞에서 아이의 외침은 너무나 작았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째서 자신은 여기까지 끌려왔는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한쪽에는 힘과 돈과 언론을 쥔 도연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모자가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준호의 내면은 복잡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비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자신도 진실을 말했지는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그래서일까 이번에는 외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혜진은 병원 침대 위에서 점점 눈을 감았다. 치료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아이와 떨어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 아이가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지막 힘이었다. 한편 시설로 보내진 아이는 낯선 공간에서 불안에 떨었다. 고민형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펜이 있었지만 아무 서류에도 사인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다. 엄마는 안에 있어요. 그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다. 준호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언론과 여론이 빠르게 도현의 편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다. 돈과 관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연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박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모든 문서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의 허점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특히 도현이 제시한 위임장과 의학 기록, 그리고 방송에 나와 혜진의 정신질환을 언급한 의사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수를 떠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했다. 준호는 별도로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름은 강우였다. 전직 형사였던 그는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정보를 얻어내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준호는 그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도현의 재정 상황, 인간관계, 과거 행적까지 모두 파헤치라고. 며칠 후 강우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도현은 도박과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적 위협까지 받을 상황이었다. 그런 그가 집과 재산을 노린 것은 명백했다. 이는 분명한 동기였다. 한편 박 변호사는 병원 기록을 뒤지며 의사와 도현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다. 방송에서 혜진을 정신질환 환자로 몰아간 의사는 과거 도현이 투자한 병원의 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비록 병원은 부도로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 그 사실은 기록과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를 확보해도 여론에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도현은 여전히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성실한 남동생으로 포장하며 동정심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혜진은 점점 더 거짓된 이미지로 고립되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를 떠올렸다. 낯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는 여전히 고민형을 끌어안고 있을 것이었다. 엄마를 지키겠다는 그 작은 몸짓이 준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행정 절차를 거쳐 어렵게 허락을 받아내고 보호시설의 허름한 상담실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며칠 새 더 초췌해져 있었다.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러나 곰 인형만은 여전히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는 처음에 그를 보고 긴장했지만 곧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의 시선은 곰 인형에 멈췄다. 인형 옆구리에 어설프게 꿰맨 흔적이 있었다. 아이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직접 꿰맨 거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순간 준호는 직감했다.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이의 동의를 얻어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자 인형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다. 안에는 짧은 녹음 파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까지 죽게 될 거라는 협박, 그리고 억지로 서류에 서명하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 파일을 들으며 손이 떨렸다. 이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다. 이 녹음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체계적인 절차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그래도 이제는 길이 열렸다. 혜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변호사와 강우를 불러 모았다. 박 변호사는 파일을 듣고 난 뒤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녹음의 출처와 보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법정에서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우는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준호는 홀로 남았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아이의 눈빛. 자신이 이제 아이의 마지막 기대가 되었다는 사실. 그는 다시는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도현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언론에 또다시 등장해 자신을 희생적인 남동생으로 꾸며냈고, 심지어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아이를 장기적으로 보호시설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진은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탐정이 모은 자료는 하나둘씩 쌓여갔다. 도현의 빚, 의사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USB 속 녹음 파일. 모든 것은 언젠가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그는 마음을 단단히 다졌다.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혜진과 아이의 편에 서서 싸워야 할 사람이었다. USB 파일이 발견된 뒤 준호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도연은 이미 언론과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고 언제든 반격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우는 도연의 재정 상태를 추적하며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다. 그가 진 빚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불법 도박장과 사채업자 이름이 나열된 장부가 증거로 확보되었다. 심지어 일부는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누나의 재산을 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분명한 동기였다. 한편 박 변호사는 병원 쪽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도연의 편에 서서 혜진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간 의사, 그 사람의 과거 기록을 뒤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의사는 도연이 투자했던 병원에서 한때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병원이 부도났을 때 도연은 큰 손실을 봤지만 동시에 의사에게도 빚을 쥐어주었다. 이번 사건은 그 빚을 갚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실을 확보하자 준호는 조금의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도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도연을 불쌍한 남동생으로 묘사했고 댓글에는 혜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아이를 떠올렸다. 보호시설의 삭막한 방에서 곰인형을 끌어안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아이만이 엄마의 말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작고 연약했다. 세상은 아이의 말보다는 돈과 권력을 믿었다.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변수가 나타났다.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이름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혜진이 쓰러지던 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도연이 병실로 찾아와 강압적으로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그때 너무 두려워 침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준호는 즉시 그녀를 만났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겠다고. 그러나 그녀는 곧 두려움에 떨었다. 며칠 전 낯선 남자가 찾아와 위협을 했다고 했다. 증언할 경우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협박이었다. 준호는 단호하게 약속했다. 그녀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강우가 곧바로 움직였다. 지연의 집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가족에게도 보호를 제공했다. 지연은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증언을 결심했다. 하지만 도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새로운 공세를 펼쳤다. 혜진이 아들을 방치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동네 주민 몇몇을 매수해 인터뷰에 내보냈다. 그들은 혜진이 길거리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아이를 심하게 혼낸 적이 있다고 꾸며댔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내보냈고 여론은 다시 혜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분노했지만 냉정을 잃지 않았다. 허위 증언을 방박할 자료를 모으고 거짓 인터뷰의 배경을 추적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준호의 저택 정원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아이가 아끼던 곰 인형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찢겨진 채 담장 위에 벌려 있었다. 솜이 흩어져 있었고 눈알 한쪽은 뽑혀 있었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경고였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도현이 이제 아이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다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아이를 지켜내야 했다. 혜진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반드시 도현의 거짓을 무너뜨려야 했다. 박 변호사와 강우 그리고 지연의 증언까지 모아 사건은 드디어 공론화될 준비가 갖춰졌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권력과 거짓에 맞서는 진실의 싸움이 될 것이었다. 준호는 법정에 서기 전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돌아보았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이와 혜진의 편에 서 있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자신이 등을 돌렸다면 아무도 이들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도시의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해졌다. 준호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아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묻히지 않도록, 혜진의 눈물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언론사 기자들은 삼각대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준비했다. 도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마치 피해자이자 성실한 동생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반대편에는 혜진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그녀 옆에는 준호와 박 변호사가 자리 잡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도현 측 변호사인 유명 인권 전문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그는 혜진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료 기록을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범죄가 아니라 불행한 가정사라고 주장했다. 서류와 위임장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가 차례대로 제출되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박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다. 그는 조용히 간호사 지연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차분히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도현이 병실에 들어와 강압적으로 서명을 강요했고 혜진이 두려움에 떨며 거부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그러나 도현 측은 즉시 반박했다. 지연이 착각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때 박 변호사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증거물로 USB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판사의 허락을 받아 법정 스피커에 파일이 재생되었다. 잡음이 지나간 뒤 도현의 음성이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서류에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너와 아이 모두 버려질 거라는 협박, 그리고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친 말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도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곧 목소리를 높였다. 녹음은 조작된 것일 수 있고 누나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다. 바로 그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을 요청했다. 그는 아이와 함께 있었던 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광장에서 아이가 절규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자신조차 외면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찾아갔을 때 아이가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결국 혜진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은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선명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 밤 도현이 엄마를 때리고 끌고 가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침대 밑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도현은 당황해 소리를 질렀다. 아이의 말은 꾸며낸 것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나 아이의 눈물 어린 목소리는 거짓일 수 없었다. 방청석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떨구거나 분노의 시선을 도현에게 보냈다. 판사의 표정도 굳어졌다. 이어서 강우가 조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 도현이 진 빚과 불법 도박 기록, 사채업자와의 거래 내역이 명확히 드러났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누나의 재산을 노렸다는 동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결론을 맺었다. 이것은 불행한 가정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도현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여전히 억울하다고 외쳤다. 누나는 정신 이상이고 아이는 거짓말을 배웠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와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순간 판사는 추가 심리를 거쳐 도현에 대한 구속수사를 명령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다. 혜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는 그 곁으로 달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다. 자신이 등을 돌렸다면 이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아이와 엄마가 다시는 홀로 남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재판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제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진실은 드디어 드러났고 거짓은 무너졌다. 도현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법원 앞은 긴 환호와 눈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다시는 아이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혜진은 여전히 치료가 필요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이는 엄마 곁에 안겨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준호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진실이 세상 앞에 드러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재판에서 도현이 법정 구속된 뒤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언론과 대중이 혜진을 비난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녀가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인정되었다. 법원은 도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동정과 존경이 아닌 배신과 탐욕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도시의 신문 일면에는 도현의 수갑찬 모습이 크게 실렸다. 거짓 형제, 진실 드러나다 라는 제목 아래 그동안 속아왔던 사람들의 후회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사과와 반성의 논평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미 상처 입은 모자에게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혜진은 병원에서 긴 치료를 마치고 서서히 회복해갔다. 신체적인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마음속의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곁에 아이가 있었고 준호가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시청 관계자와 경찰은 공개적으로 혜진에게 사과했다. 성급하게 판단해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은 책임을 인정하며 더 이상 아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혜진은 조용히 단상에 서서 짧게 말했다.
저는 영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랍니다. 회견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가 곧 긴 박수로 가득 찼다. 이후 법원은 임시로 준호에게 아이의 보호권을 맡겼다. 혜진은 여전히 안정과 회복이 필요했기에 준호가 아이의 일상과 교육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처음 서류에 서명할 때 그는 손을 떨었다. 자신이 과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준호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주말 아침 준호는 아이와 혜진을 데리고 다시 광장을 찾았다. 모든 일이 시작된 그곳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곰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불렀다.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자신이 오랫동안 쫓아왔던 부와 권력은 순간 사라졌다. 남은 것은 아이의 신뢰와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며 도시의 일상은 다시 분주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누구도 더 이상 아이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작은 손길 하나, 떨리는 목소리 하나가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그날 이후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기업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과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아동단체를 후원했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운동에 앞장섰다. 혜진과 아이는 그의 곁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길을 걸었다.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책임과 신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아이가 광장에서 외쳤던 작은 목소리는 결국 그의 삶을 바꾸었고 도시 전체를 바꾸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다. 한 아이의 눈물,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한 남자의 결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진실. 그 끝에서 남은 메시지는 단순했다. 가장 연약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아이와 가족,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려 했던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또 그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차갑게 계산된 이성보다 따뜻한 믿음과 용기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연약해 보이는 목소리일지라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눈물 어린 외침,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켜야 할 양심이며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약속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큰 용기와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